1980년도까지는 대장암 환자가 거의 없었어요. 주로 간암이나 위암 환자만 있었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 194개국 중에서 대장암 환자 많기로 1등, 2등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섭취량이 증가에 따라서 대장암이 증가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자면 발암물질 종합 세트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80세가 되었죠, 그죠?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공식기관 통계에 의하면 80세까지 살 때 3명당 1명이 암에 걸리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80세 사는 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죠. 건강하게 80세를 살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어르신네 가정에 2집당 1집에 암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현재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 194개국 중에서 대장암 환자 많기로 1등, 2등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통계는요, 2022년도에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의학 잡지 중에서 랜선이라는 의학 잡지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대장암 환자 많은 나라 42개국을 골라가지고 20세, 30세, 40세의 젊은 사람들의 대장암 환자 숫자를 통계를 내봤어요. 젊은 사람들의 대장암 환자가 1등입니다. 우리 면역세포의 70 내지 80%가 장에 있는데 장이 나쁘게 되면 말이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모든 질병, 각종 암이 시작이 바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1960년대에 프랭크 버넷이라는 의사가 노벨 의학상을 받을 때 발견됐던 우리 인체의 놀라운 메커니즘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매일매일 암세포가 수만, 수십, 수백만 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현재 입과 코로 들어오는 음식, 공기, 물 중에서 발암인자를 피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발암물질이 묻어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정상인의 몸속에도, 건강한 사람의 몸속에도 암세포가 생기는데 다 암 환자가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정상을 유지하고 있으면 모든 암세포를 전부 100% 다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암세포 생겨도 잡아먹고 내일 생겨도 잡아먹고 계속 생겨도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면역력이 정상을 유지하는 사람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때 생긴 암세포가 청소가 안 되고 10년, 20년, 30년, 40년 쭉 가면서 계속 커져서 어느 일정 크기, 일정 개수가 되어야지만 CT, 엑스레이, MRI에 잡히면서 암 환자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 문제도 면역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젊은 층에서 계속 암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암세포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청소해주는 면역력의 기능도 약화된 이중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발암세포를 만들 수 있는 원인도 많이 늘었지만 제거할 수 있는 면역력도 약하게 되면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더 심화가 되고 있다. 저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장암의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이런 걸 후성인자에서 3가지를 봅니다. 첫째, 먹거리. 둘째, 생활 습관. 셋째, 환경. 이 3가지를 그래서 보통 후성인자라고 그래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게 이제 유전학이에요. 그런데 후성 유전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무리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나쁜 유전자가 발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먹거리 첫 번째는요, 육식 과다 섭취. 우리나라도 보면 말이죠, 1980년도까지는 대장암 환자가 거의 없었어요. 주로 간암이나 위암 환자만 있었다는 거죠. 육식의 섭취량이 증가에 따라서 대장암이 증가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고기가 뭐가 나쁘냐. 여러분, 고기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먹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고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첫째, 일주일에 고기 어느 정도 드세요? 고기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먹거리입니다. 우리 몸에 단백질이 필요해요. 왜? 살갗, 머리카락 다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머리카락도 하루에 자라는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필요한 양의 단백질이 있다는 거예요. 성인의 경우에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라는 연구를 해서 현재 몸무게 1kg당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1g이다 라고 현재 나와 있어요. 그러면 60kg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몇 g이죠? 60g. 자, 60g이 어느 정도 부피 양이 될까요?
계란 하나 정도가 60g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회식을 해서 100g의 단백질을 먹었습니다. 초과된 40g의 단백질이 내일까지 내 몸속에서 단백질로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초과된 40g의 단백질을 우리 몸에 저장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힘들게 분해해서 좋은 것도 만들어내고 나쁜 것도 만들어내고 장에 나쁜 것도 많이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전부 소변으로 요소라는 성분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다른 날에 비해서 소변에서 거품이 나고 뿌연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초과된 탄수화물 우리 몸에 저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저장이 됩니다. 지방으로 바뀝니다. 왜 우리 몸이 초과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저장을 하는데 초과된 단백질은 저장을 안 하냐? 그 이유는 몰라요. 그게 우리 몸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야지만 좋다고 알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고기가 부자들만 먹던 시절이 너무 길었어요. 기성세대들 말이죠. 어릴 때 고기를 못 먹어서 한이 맺혀있습니다. 그저 자기는 고기 하나 먹더라도 자식들한테 손자 손녀한테 고기를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죠. 매일매일 조금씩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만 먹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거죠. 어차피 먹어봐야 그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데 여러 가지 나쁜 물질을 많이 만들어 처음으로 장으로 다 내려보내가지고 장이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고 암에 걸리고 장이 나빠지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더 병세가 나빠지는.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자가 아닙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만 오늘 필요한 양은 오늘 먹고 내일 필요한 양은 내일 먹고 매일매일 필요한 양만큼 조금씩 나눠 먹지 않는 한은 대한민국에서 대장암이 전 세계 1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 자, 여러분 고기 언제 드세요? 저녁입니다. 전국 방방곳곳에서 24시간 음식을 배달해 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밥떡, 고구마, 감자, 국수 같은 탄수화물 같은 이런 걸 먹게 되면요. 우리 위 속에서 한 2시간 정도 머물러요. 근데 고기를 먹게 되면은 위 속에서 3시간, 4시간, 5시간 소화가 느립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에 장은 계속 새벽 2시, 3시까지 계속 일을 합니다. 장도 반드시 밤에 자는 것이 인간의 기본이에요. 그래야지만 면역세포도 쉬어야지만 그 다음날에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고기도 밤늦게 자기 직전이 아니고 6시, 7시 좀 일찍 먹고 소화시켜놓고 11시, 12시에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이 고기를 언제 먹는다고요? 야식 문화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 대장 환자 1등, 2등을 지금 선두를 계속 달리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고기 먹는 방법입니다. 구워 먹는 게 맛있습니까? 삶아 먹는 게 맛있습니까? 당연히 구워 먹는 게 맛있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화불을 좋아하죠. 기름이 떨어지면서 연기가 훅 올라오죠. 그죠? 그 연기를 포집해서 그 연기 성분을 분석해보면요. PAH라고 얘기합니다. P는 polycyclic, A는 aromatic, H는 hydrocarbon. 뭐 복잡합니다. 그죠? 번역하자면 발암물질 종합 세트입니다. 불완전 연소된 단백질과 지방은 전부 다 발암물질이에요. 근데 또 고기를 직화불에 굽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검게 타죠. 조금이라도 검게 탄 부분을 끊어서 저희 실험실에 와서 분석해 보면 바로 그게 벤조피렌이라는 그룹 1 발암물질. 그걸 먹으면은 내 몸속에서 암세포가 생긴다. 고기 태워서 많이 먹어도 지금까지 괜찮은 이유가 뭐예요? 면역력이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한 점의 검은색 고기를 먹었을 때도 문제가 없어요. 청소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말이죠. 그날 그 사람의 한 점의 검은색 고기가 20년, 30년 뒤에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전부 우리의 잘못된 후성인자, 먹거리, 생활 습관의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건 고치면 된다는 거죠.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조금씩 나눠서 먹는다. 두 번째, 밤늦게 자기 직전에 먹지 않고 일찍 먹는다. 세 번째, 너무 태운 고기를 먹지 않는다. 전 세계 대장 환자 1등이라는 이 불명에서 벗어나자. 이게 대처 먹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나라는 말이죠. 전통적으로 단백질의 공급원이 고기가 아니었어요. 콩 먹고 살았습니다. 요즘 10대, 20대, 30대가 콩을 먹습니까? 안 먹죠. 고기로 다 바뀌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도 굉장히 많거든요. 단백질 많은 채소 과일이 워낙 많은데 불구하고 고기만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 고기 단백질만 주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대체는 뭐예요? 콩 단백질입니다. 근데 콩 단백질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요. 콩 단백질을 먹을 때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 먹는 방법은 뭐죠? 두유를 만들어서 먹는 방법. 그리고 또 두부를 만들어서 먹는 방법. 두부나 두유는 콩을 가공해서 단백질을 좀 모아놓거나 또는 두유 같은 경우는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마시기 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속에 있는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약 65% 정도만 흡수가 일어나고 한 35% 정도는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콩을 발효를 하게 되면 청국장이나 된장을 만들게 되면 콩의 단백질이 발효가 되어서 분해가 되어서 95% 이상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거든요. 발효한 우리나라 전통 청국장이나 된장 먹는 것을 적극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채소, 과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채소나 과일 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미네랄도 포함되어 있고요. 항산화 물질도 많이 있고요. 또 특히 식이섬유 같은 것들은 장에 들어가서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면서 장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유익균을 늘리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채소, 과일이 몸에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즙을 짜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액체만 짜서 먹는 부분에 뭔가 균형이 깨졌죠, 그죠? 장 건강에 좋은 성분이 식이섬유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채소를 전체 다 먹는 것이 아니고 탄맛만 나는 성분만 먹는 건데 즙을 먹으면요 또 많이 먹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많이 과량 장기간 먹으면 전부 독입니다. 녹즙보다는 차라리 씹어서 자기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으면 괜찮은데, 근데 요즘 즙을 짤 때 사용하는 채소들은요, 푸른잎 채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키울 때 좀 크게 키우기 위해서 종종 질소비를 좀 과다하게 줘서 키우는 채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소비를 과다하게 주면요, 채소 속에 질산염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요. 그 질산염이 우리 몸속에 적정량이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은 양이 있게 되면 그게 니트로스 아민이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발암물질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간에 여러분 과량 섭취는 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암협회의 공식 구호가 있습니다. 5 a day. 5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 암이 걸리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에 5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채소를 가지고 생채소를 먹든지 소화가 잘 안 되신 분은 좀 익혀서 먹어도 괜찮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전체를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쉽게 먹으려고 많이 먹으려고 즙을 짜 먹거나 하게 되면 손해가 일어나는 거죠. 채소 과일에 가장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식이섬유인데 그거 다 버려버리고 과당 많은 즙만 먹게 되면은 오히려 건강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채소는 골고루 된 채소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균형식입니다. 전체식이라는 얘기는 과일을 먼저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과일이 맛있으니까. 채소를 드십시오 하게 되면요, 좀 연한 잎을 많이 먹으려고 해요. 채소를 먹을 때 색깔도 5가지 색깔 이상을 먹지만 뿌리, 잎, 줄기, 열매를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거죠. 뿌리는 뭐요? 당근이라든지 고들빼기라든지 도라지라든지 줄기식품, 샐러리라든지 잎채소, 양배추라든지 이런 것들, 열매, 토마토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되게 채소 먹는다는 분은요, 열매 많이 먹고요, 잎을 많이 먹어요. 맛있고 부드러우니까. 그것보다는 열매, 잎, 줄기, 뿌리를 전부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태초 먹거리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일기인 분도 있지만 또 말기암 환우분들도 많으셨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한 그런 말기암 환우분들 많으셨는데, 물론 그분들 중에서는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지금도 계속 살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사시는 분의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모든 삶의 긍정적인 생각. 둘째, 자기의 모든 생활에서 암이라는 글씨가 사라졌어요. 암에 대한 특효약이 없어요. 비법이 없다고요. 만약에 암에 대한 특효약과 비법이 있다면은 노벨상을 받아야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면역력을 정상으로 회복되게 된다면은 지금보다는 더 나빠지진 않는 거예요. 치료에 대한 부분들은 병원에서 의사 상의하고 자기의 면역력 관리하는 건 자기가 삶을 통해서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병원에서 자기의 면역력을 관리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 헌신, 희생한다는 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자기 몸속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관계성을 유지할 때 긍정적인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세로토닌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이 나오면서 인체의 면역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 그 다음에 역시 먹거리나 이런 쪽에서는 절제된 먹거리, 골고루 음식을 먹는 거, 그리고 자기 몸을 꾸준히 계속 운동을 하는 복합적인 그런 부분이지 한두 가지 먹고 그냥 살았다 이건 아니에요. 말기 쪽에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현재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여러분이 갖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한번 도전해 보시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년 여성들이 저를 만나면 교수님 저는요 물만 먹는데도 자꾸 살이 찝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보통 금식이나 단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금식이나 단식은 우리 몸에 좀 쇼크를 주는 방법이에요. 요요 현상을 일으키면서 계속 몸을 망가뜨리는 방법이라고 하죠.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소에 내 식습관이 다이어트가 되게 하면 될 텐데 그게 뭐냐면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몸의 기능이 정상적이라면 적게 먹으면 돼요. 근데 지금 처음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게 뭡니까?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면서 살 빠지는 방법을 찾으려니까 그게 있습니까? 없죠, 그죠?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소에 내 식습관이 다이어트가 되게 하면 될 텐데 살이 찌고 난 다음에 살을 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살이 찌는 기간이 워낙 길었는데 빨리 빼고 싶거든요. 요요 현상을 일으키면서 계속 몸을 망가뜨리는 방법이라고 그러죠. 다이어트 하는 거 첫 번째 방법은요. 적게 먹고 다이어트 하게 되면 뭐가 힘들까요? 배가 고파서 내가 도저히 적게 못 먹겠다. 작게 먹어도 배가 부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위가 이제 이렇게 주머니지 않습니까? 음식이 채워지게 되면 2시간 동안 위가 막 주물러 가지고 죽을 만들어 가지고 장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위란 말이에요. 근데 위가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밑에 관략근을 묶고 위에 관략근을 묶어 가지고 주물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이 위에 꽉 차가지고 주물르면 아래 위로 삐져나가겠죠. 그래서 항상 위는 3분의 2 되는 지점까지만 채우고 위에 3분의 1은 빈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 좀 주물러야지만 아래 위로 삐져나가지 않겠죠. 그래서 위에 3분의 1 되는 지점에 센서가 붙어 있어요. 3분의 1 되는 지점에 딱 가게 되면은 뇌에서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나옵니다. 갑자기 포만감을 느끼면서 갑자기 밥맛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센서가 내가 밥 먹고 난 다음에 10분 내지 15분 뒤에 작동이 됩니다. 근데 보통 살찌는 분들은요, 밥을 빨리 먹어요. 센서 작동되기 전에 위를 꽉 채우는 거예요. 당연히 살이 빠질 수가 없죠. 천천히 먹어서 약 15분 이상 정도 또는 20분 가까이 음식을 먹게 되면 3분의 2가 채워지게 되면은 포만감을 느끼면서 밥을 못 먹는다는 말이죠. 그게 밥을 작게 먹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비만이다 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가 지방이 늘어나는 거예요. 중년 여성들이 저를 만나면 교수님 저는요 물만 먹는데도 자꾸 살이 찝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24시간을 따라다녀보면요 구석구석에 뭘 먹습니다. 주로 빵 조각, 과자 조각, 떡 조각. 자기는 밥을 안 먹는데요. 그러면서 구석구석 먹는 게 전부 다 뭐예요? 탄수화물의 정제당, 설탕이라든지 과당이라든지 단순 탄수화물 양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결국은 단순 탄수화물보다는 복합 탄수화물, 즉 통곡류 있지 않습니까? 현미라든지 백미보다는 영양성분이 골고루 들어가 있잖아요. 면역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수들이에요. 다 현미를 제대로 드신다면 면역력 증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미를 깎아서 백미를 만듭니다. 맛을 위해서. 현미는 과학적으로 건강한 먹거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미를 드시는 분의 거의 80~90%는 전부 다 독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었던 음식 중에서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은 전부 독입니다. 소화가 되어야지만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약이 되는 것이지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대장수로 넘어가서 대변으로 항문으로 나올 때까지 39도 내지 높은 온도에 있는 대장 속에서 부패가 된단 말이에요. 현미의 탄수화물은 소화가 되려면 아밀라제는 소화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위에서는 분비가 거의 되지 않고 전부 침 속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현미밥을 드실 때 천천히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만약에 현미를 천천히 씹어서 못 먹겠다, 현미를 드시지 마십시오. 건강한 먹거리지만서도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다 독이 된단 말이죠. 현미는요, 그냥 드시지 마시고 먼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샐러드 한 접시를 먼저 먹습니다. 아무리 밥을 빨리 먹는 사람도요, 샐러드를 그냥 삼킬 수 없죠, 그죠? 단 건 그냥 삼킬 수 없죠. 그 야들야들한 양상추 삼킬 수 있습니까? 자기가 불편하게 느꼈던 그 씹는 훈련을 바로 샐러드 한 접시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즐겁게 씹을 수 있을 만큼 노력을 한 다음에 몸이 습관이 그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현미를 즐겁게 씹어야지 현미밥을 먹으면서 그저 계속 씹으면서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밥을 먹을 때 또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소화가 안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소화 분비액이 작게 나옵니다. 즐겁게 드셔야 돼요. 잡곡밥이나 현미는 과학적으로는 영양가가 충분한 곡식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소화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특히 그래서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나이가 너무 많거나
또는 평소부터 소화가 잘 안 되어가지고 항상 고생하시는 분들은 현미 같은 경우에도 저는 5분도 또는 7분도까지는 쌀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영양가는 있기 때문에 5분도, 7분도 정도만 되더라도 색깔이 벌써 좀 흰색으로 갔어요. 그래서 구입하셔서 드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 중에서 보통 보면요, 오메가 3, 6, 9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오메가 6을 너무 많이 먹어요. 오메가 3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오메가 3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바로 들깨, 아마씨 같은 건데, 아마씨는 현재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라서 들깨를 추천합니다. 바깥에 있는 섬유질 성분이 리그닌이라는 성분으로 굉장히 장 건강에 좋은 식품이에요. 그리고 오메가3가 가장 많은, 근데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동안에 참기름은 많이 유통을 시켰는데 들기름은 유통을 잘 안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메가3은 쉽게 산패가 일어납니다. 지방은 산패가 되면 다 나쁜 물질이거든요. 다 발암물질 쪽으로 가기 때문에 들깨를 드실 때는 항상 통들깨 상태로 보관을 했다가 먹을 때 볶고 먹을 때 분쇄하고 들기름을 짤 때 큰 병에 짜가지고 6개월씩 1년씩 먹는 게 아니고 가장 작은 병에 짜서 금방 먹고 또 짜서 먹고 하는 식으로 해서 들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제 현미밥을 드실 때 통들깨를 넣어서 밥을 하라고 저는 추천하거든요. 현미밥을 씹으라고 하면 잘 못 씹어요. 통들깨가 들어가 있는 현미밥을 씹으면 타닥 아주 재미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안 들릴 때까지 씹으면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충분히 씹는 거예요. 씹으면서 통들깨가 터지면서 그 고소한 맛, 그리고 오메가3, 리그닌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와서 우리한테 일석삼조 통들깨를 드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당뇨 환자들이 피 속의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소위 그 저항성 전분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많이 당뇨 환자분들이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미국에 있는 어떤 화학과의 대학원생이 실험을 하다가 발견된 사실인데 밥을 할 때 올리브오일 넣어서 밥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밥을 냉장 보관을 해요. 또는 냉동 보관을 해요. 밥에 있는 탄수화물의 조직이 좀 바뀌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밥을 먹게 되면 혈액 속으로 가는 혈당의 양이 줄어들겠죠. 소화가 다 잘 안 되니까. 조직이 더 단단해진다 이 말이죠. 똑같은 밥을 한 그릇 먹었지만 혈당 수치가 만약에 100이 나왔다면 이걸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70이나 80 줄어든다 이 말이죠. 왜? 밥이 다 소화가 안 됐으니까. 당뇨 하시는 분들이 저항성 전분을 해가지고 밥을 냉장고에 한번 넣었다가 또는 냉동실에 넣었다가 올려서 한번 드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냉장고에 넣었다가 하게 되면 약 3분의 2만 이제 포도당을 받겠다 이죠. 그 혈당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소화 안 된 3분의 1은 어디로 가나요? 대장수로 그냥 넘어가요. 대변으로 나올 때까지 하루나 이틀 동안에 먹었던 밥은 장을 매우 나쁘게 만드는 물질이 되어버리죠. 당뇨에는 도움이 되는데 장 건강, 면역력이 안 좋다 이 말이죠. 천천히 먹으면 3분의 2만 먹어도 배가 부를 텐데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죠. 당뇨 환자분들은 저항성 전분이라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정상적인 그 복합 탄수화물을 가지고 천천히 적게 씹어 드시는 것이 혈당 수치도 낮출 뿐더러 장 건강을 더 나쁘게 하자는 방법이라 말이에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뭐죠? 지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방은 우리 몸에서 비상식량입니다.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지방이 연소가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과량의 지방이 발생된 것이 결국 비만의 큰 원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 지방을 빼내려고 뭐 운동도 하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죠? 탄수화물도 단순 탄수화물 또는 복합 탄수화물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 탄수화물 어떤 거예요? 빨리 혈당으로 변하는 백미라든지 흰밀가루라든지 정제된 곡식류들은 몸속에 들어와서 빨리빨리 지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복합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현미라든지 통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양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죠?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어떤 경우에든지 탄수화물을 과량으로 먹어요.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살이 찌는 원인이 되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샐러드 한 접시를 먼저 먹습니다. 위에 밑부분에 부피가 큰 샐러드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곡식류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조금만 먹어도 3분의 1 채워지겠죠. 밥 먹는 순서에 따라서 탄수화물 양을 적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또 배가 고프지 않는 방법, 다이어트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당뇨는 혈당 수치를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 늦게 오르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백미를 먹게 되면 혈액 속의 혈당 수치를 급하게 올리는 거죠. 현미를 먹게 되면 혈액 속의 혈당 수치를 천천히 올리죠. 혈액 속의 혈당을 빨리 오르느냐 적게 오르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당지수, 글라이세믹 인덱스 GI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GI, 당지수 숫자가 낮은 음식들을 선택해서 드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GI가 100미는 높고 현미는 낮아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리 지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많이 먹으면 결국 다이어트에 실패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보통 금식이나 단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금식이나 단식은 우리 몸에 좀 쇼크를 주는 방법이에요. 원래로 돌아가려면 요요 현상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소식으로 균형식을 가지고 양을 적게 먹어서 오랫동안 가면서 서서히 체중이 줄어가는 방법, 좀 꾸준하게 하는 방법을 추천하지, 금식이나 단식을 하게 되면 몸이 지금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먹는 양 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고민하신다는 분들은 제가 천천히 씹어서 먹게 되면은 작은 양을 먹더라도 포만감을 느낀다. 탄수화물을 먼저 먹지 말고 부피가 많은 채소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은 내가 먹는 양이 줄어든다. 이런 식사 습관만 좀 바뀌더라도,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들 뭐 움직이시고 하신다면은 비만이나 당뇨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물의 양을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좋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대개 2리터 또는 1.5리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실제로 하루에 물을 2리터를 꼬박꼬박 먹게 되면요 건강이 매우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안녕하세요, 이계호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약 한 50-60%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물을 진짜 물같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 물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인체의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 소변, 대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보충해 주는 것은 인간으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인데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바쁘다, 귀찮다, 맛없다 라는 이유 때문에 물을 보충해 주지 않게 되면 인체 속에 혈액 농도가 진해지겠죠. 혈액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영양성분을 온몸 구석구석에 배달해 주고 노폐물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내보내게 해주고 면역세포를 데리고 다니면서 곳곳에 있는 나쁜 암세포라든지 나쁜 세포들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데,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기능이 잘못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질병, 감기부터 암까지는 물 부족에서 시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그동안에 많은 암 환우분들을 만났는데 암 환우의 공통점이 평소에 물을 잘 마시지 않는 그런 습관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빠져나가는 양만큼 물을 보충해 주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이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건강 상식 때문에 오히려 몸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 물을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좋다. 물의 양을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좋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대개 2리터 또는 1.5리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실제로 하루에 물을 2리터를 꼬박꼬박 먹게 되면요 건강이 매우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물이 들어오는 방법이 물만이 아니고요,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 몸 속으로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꼭 필요한 양의 물을 먹는 방법이 기본이 작동이 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봤는데 소변 색깔이 노란색으로 짙게 나왔다. 몸속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몸이 살려고 우리한테 지금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물을 한 컵 마시게 되면은 약 30-40분 뒤에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으로 바뀌는 걸 금방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B군이나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 분들은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노란색은 병아리의 색깔 같이 센 노란, 밝은 노란색이고 물이 부족한 색깔은 황토색으로서 금방 섞여서 표시가 납니다. 자, 그럼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변 색깔에서 노란색이 사라지고 투명한 색깔이 됩니다. 따라서 투명한 색깔이 되게 되면 내가 음식이나 물을 너무 많이 마셨구나 해서 마시는 양을 줄여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마다 필요한 양의 물을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굉장히 고마운 방법인데, 이걸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둘째,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 셋째, 저염식이 좋다. 채소나 과일의 주성분은 칼륨입니다. 나트륨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 김치라든지 된장, 고추장들이 워낙 짜기 때문에 고염식이기 때문에 저염식을 해야 됩니다라고 공부를 했는데 이게 오랫동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착각 내지는 오해가 일어납니다. 저염식이 건강한 줄 안다는 거죠.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의 경우에는 하루에 권장 섭취량이 5g의 소금을 먹어야 한다. 몸무게의 70%가 물이라 그랬죠. 만약 60kg이라면 70%가 되면 42kg이 물인데 그 42kg 중에서 28g, 3분의 2는 세포 안에 존재를 합니다. 정확하게 3분의 2와 3분의 1이 존재를 해야지만 세포가 정상 활동을 하는데 만약에 세포 안에 물이 너무 많으면 그냥 빵빵해지겠죠. 세포 안에 물이 작으면 어떻겠습니까? 세포가 쭈글쭈글하게 됐죠.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서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세포 안의 물과 세포 바깥에 있는 물의 양을 조절해주는 원소가 바로 나트륨과 칼륨입니다.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먹고 저염식을 하게 되면요. 세포 밖에 나트륨의 농도가 다른 것 때문에 세포 안에 물이 계속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팽창을 하게 되면 저나트륨 혈증, 고칼륨 혈증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저나트륨 혈증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일단 힘이 없어지고 계속 장기간 반복되게 되면 심장의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먼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음식을 먹을 때 국이나 찌개에 국물을 다 먹는다. 그럼 고염식이에요. 이분들은 반드시 저염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국물이나 찌개를 잘 안 먹는다. 그럼 하루에 5g의 소금을 잘 먹기가 어려워요. 내 몸속에 만약에 소금량이 작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물을 먹고 나면 5분 내지 10분 안에 바로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하루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간다는 얘기는 내 몸속에 나트륨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신장, 콩팥을 너무 무리하게 쓸데없이 계속 물을 바깥으로 뽑아내서 콩팥에서 안 좋고요.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정기검진을 하게 될 때 의사 선생님에게 혈액 속에 나트륨과 칼륨 2개 항목을 추가해 주세요 하게 되면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염식이 건강하다고 하면서 저염식을 하면서 물을 너무 많이 먹고 채소나 과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저나트륨 혈증, 고칼륨 혈증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의 양은 소변의 색깔을 보고 짙으면은 마시고 투명하면은 마시지 않고 옅은 노란색이 유지되도록 한다면 그게 가장 정확하게 내 몸속으로 들은 물의 양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증을 느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 목젖에 있는 세포에서 물이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체내에 물을 제대로 공급을 안 해주게 되는 말이죠. 혈액은 물을 정상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포에서 물을 차출하는 바람에 목젖에서 갈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갈증을 느끼고 난 다음에 물을 마셔도 좋은데 저는 항상 부족하기 전에 미리 마시자. 더군다나 이 갈증은요, 바쁘면 못 느껴요. 갈증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감도가 자꾸 떨어져서 실제로는 갈증이 오더라도 모르고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목젖에서 갈증을 느끼기 전에 어떤 전조현상이 있냐면요, 목이 간질간질합니다. 그리고 잔기침이 나와요. 물을 미리 마셔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 먹는 시간은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 밥 먹고 2시간 뒤에 물 한 컵, 잠자기 1시간 전에 물 한 컵.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은 꼭 의무가 아니고 내가 예를 들면 밥 먹기 30분 전에 내가 물 한 컵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소변 색깔이 정상적으로 옅은 노란색이다. 그럼 물을 안 드셔도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물의 종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물이 좋은 편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물이 수도관이 노후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파트에 들어와서 저장고에 들어와서 저장이 되면서 1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간단하게 오염 물질들을 걸러내는 간단한 정수기를 거친 물, 그리고 한번 끓여서 식힌 물 정도가 가장 무난한 물이라고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정수기를 선택할 때 어떤 정수기를 선택하라고 그러냐면요. 싼 정수기도 괜찮다. 가격이 비싼 정수기가 꼭 좋은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 정수기 하게 되면 말이죠. 물이 정수기에 들어왔다 나오면 뭔가 좋은 물로 바뀐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정수기는 유해 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정수기에 들어왔다 나가면서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좋은 물로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럼 정수기 가격이 지금 비쌀까요? 뜨거운 물을 만들어낸다고 차가운 물을 만들어낸다는
편리한 기능 때문에 이 가격이 비싼 것이지 실제로 물속에는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필터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어떤 브랜드든지 간에 물에 있는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필터의 역할은 거의 10만 원도 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에서 팔고 있는 모든 정수기에 물을 정수하는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그 필터는 거의 다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비싼 정수기 사야지만 내가 뭔가 좋은 물을 먹는다. 그렇게는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기는 가격에 관계없이 건강한, 맛있는, 그리고 유해물질이 제거가 된 깨끗한 물을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너무 깨끗한 물이란 말은 이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흔히 얘기해서 증류수를 의미하는 걸 거예요. 요즘은 그런 정수기가 별로 없는데 얼마 전까지는 정수기 중에서 역삼투압 정수기라는 게 있었어요. 물속에 있는 유해 물질을 걸러주는 기술인데 물을 걸러줄 때 유해 성분만 걸러주는 것이 아니고 물속에 있는 미네랄도 같이 걸러줘 버려가지고 증류수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증류수를 우리가 깨끗한 물은 맞는데 건강한 물은 아니죠. 그죠? 유해 물질이 없이 깨끗하면서 그 속에 인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포함되어 있는 물이 건강한 물이지 그게 다 빠진 물, 증류수가 건강한 물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네랄이 많은 물을 하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모든 지하수는 다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에요. 암석 속에는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물에 많이 녹아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미네랄이 더 많은 물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네랄이 너무 많은 물을 먹게 되면요, 오히려 몸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은 마시기 아주 적당한 정도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물의 기준은 무색, 무취해야지만 되는 게 원래 생수, 먹는 물의 기준이에요. 젊은 여성들이나 미각이나 후각이 예민하신 분들은 물을 먹으면 자꾸 물속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럼 물맛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물이 나오는 지역에 따라서 당연히 물맛이 다 다르고요. 또 냄새도 약간씩 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뭘 추천하냐면은 현미를 노란색에 있도록 살짝 볶아서 연하게 우려서 먹게 되면요. 지금까지 제가 현미를 볶아서 우린 물을 드시고 난 다음에는 물맛 없다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약하게 우려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너무 맛있습니다. 녹차라든지 결명차라든지 또 보리차라든지 또는 옥수수 수염차라든지 차의 종류가 워낙 많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차는 차같이 마시고 물은 물같이 마시면 문제가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는 물같이 벌컥벌컥 엄청난 양을 먹는데 물은 차같이 홀짝홀짝 아주 작은 양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즐기는 차를 드셔도 좋습니다. 단 호흡의 색깔을 보고서 옅은 노란색이 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차는 차같이 즐기시고 물은 물같이 마시면 됩니다. 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금이에요. 물을 마실 때 다른 어떤 영양 성분보다는 소금의 양이 적절하지 않으면 그 마신 물도 오히려 나한테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정상적으로 3분의 2가 세포 안에 들어가고 바깥에 3분의 1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나트륨인데 그게 너무 많거나 너무 작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세포의 모양이 팽팽해지거나 쭈글쭈글하게 되게 되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음식보다는 나트륨과 칼륨의 이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먹었던 물도 독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당뇨는 여러 가지 유행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타입 1 당뇨가 있고 타입 2 당뇨가 있는데 타입 1은 어떤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 거고 타입 2는 인슐린은 분비가 되는데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근데 보통 이 당뇨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많은 임상 결과나 이런 걸 보게 되면요.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 경우에 당뇨가 시작되면서 당뇨의 증상이 더 심할 수 있다라고 이런 보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데 물이 보충이 안 되게 되면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지 않습니까? 혈액이 걸쭉하게 되면 혈당의 수치가 높아지니까 당뇨 환자들은 안 좋겠죠. 그죠? 당뇨에 예민하시고 당뇨에 현재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물 섭취량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항상 옅은 노란색의 소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을 항상 충분히 내 몸속에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또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신장이나 콩팥 쪽의 기능들이 자꾸 너무 무리하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량의 물만 드신다면 당뇨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에 물이 빠져나갑니다. 금방 태어난 아이는요, 몸에 물이 90%예요. 50세 정도 되게 되면요, 우리 몸의 물의 양이 70%고요. 80이 넘게 되면 몸의 물의 양이 50%가 됩니다. 따라서 물의 양이 줄어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서 생명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죽음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이렇게 주름살이 생기는 거예요. 비싼 거 가지고 주름살 피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세포 안에 물이 팡팡하게 있으면 그죠? 주름살 안 지겠죠. 그죠? 여러분 생명과 미용이라든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것보다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바로 물입니다. 너무 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물로 모든 여러분의 건강이 시작되고 노화가 시작이 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